책 제목은 브루투스의 심장이고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야. 이 책에 먼저 에필로그 부분이 있어. 이 책 제목이 브루투스의 심장이잖아. 왜 브루투스의 심장이냐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다쿠야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야. 연구하는 그런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로봇의 이름이 브루투스야. 그러니까 블루투스 아니고 그냥 로봇의 이름. 로봇의 이름이 뭐 나오미라던가 뭐 로봇의 이름이 뭐 로미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브루투스는 이 사람이 개발한 로봇의 이름이 브루투스인 거야. 에필로그부터 읽어줄게. 에필로그. 30대의 로봇으로만 돌아가는 공장에 사람이 2명 있었다. 다카시마 유지 외 1인. 이 둘은 교대로 이 로봇들이 오류가 났을 때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하루는 나오미라는 로봇 옆에 하루코라는 로봇이 말썽을 일으켰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하루코에게 부품 하나가 걸려 있었다. 유지가 로봇들의 작동을 멈춰놓고 걸린 부품을 빼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멈춰놓은 로봇 나오미가 움직이며 나오미의 강철팔이 유지를 덮쳤고 유지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게 에필로그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그냥 로봇들이 부품 같은 걸 조립하는 그런 공장인데 이 로봇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 뭐 버벅일 수가 있잖아. 한 로봇이 뭐 잘못 이렇게 부품을 끼우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 계속 잘못되는 거니까 불량이 나오니까 혹시 이 로봇이 잘못될까봐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인 공장인데 이 로봇이 잘못됐을 때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공장에는 이 로봇을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데 이 한 사람이 24시간 이 로봇을 감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공장에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도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교대인 거야. 한 명이 뭐 12시간 근무를 하면 다음 사람이 12시간 근무하고 또 다른 사람이 12시간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장에서 혼자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따분하고 무료하겠어.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계속 그렇게 12시간씩 일하고 나면 이제 뭐 숙소에 돌아가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냥 집안일 좀 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 나오는 다카시마 유지라는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진짜 이걸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너무 무료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 사람이 2명 있다 그랬잖아. 이 다카시마 유지 외 다른 사람.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이 공장에서 그 로봇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또 우리 나오미란 로봇이 말썽을 일으켜서 이게 또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멈춰가지고 뭐가 걸려가지고 이러는 거야 하고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이 다시 움직이면서 얘 머리를 쳐가지고 얘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같이 일하던 다른 한 사람이 죽었어. 로봇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쳐서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야. 처음 시작 에필로그 자체가. 그러고 이제 본 소설이 시작돼. 18페이지. 이 18페이지부터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다쿠야라는 남자라 그랬잖아. 이 다쿠야의 성격 같은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운전을 하면서 다쿠야는 생각했다. 스에나가 다쿠야가 중견 산업기기 메이커인 MM중공에 취직한 지 올해로 9년이 되었다. 소속은 연구개발 이과. 현재 담당한 주요 업무는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과 응용이다. 근무지는 기본적으로 조후의 본사 빌딩이지만 한 달에 몇 번씩은 사이타마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
그곳에 다쿠야가 개발에 참여한 로봇이 여러 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택된 인간이다 라고 다쿠야는 생각했다. 단순한 엘리트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다쿠야가 결코 축복받은 인생을 걸어온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시가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미장공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언제나 취해 있었고 싸구려 술을 사기 위해서라면 다쿠야의 초등학교 급식비까지 서슴없이 써버리는 남자였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경멸한 소년기를 보내며 다쿠야는 아버지에 대해 이 남자는 인생의 패배자다.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다쿠야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다. 비교적 성실하게 일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 정도 돈은 될 테니까. 라며 기분 나쁘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다쿠야는 도쿄의 일류 국립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아버지의 신세를 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실질적으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을 작정이었다.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혼자 살 수 있다.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틀림없이 그의 그런 속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소심하고 열등한 남자는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봄, 다쿠야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도쿄의 대학에 합격했고 등록금과 이사 비용을 모두 스스로 조달했다. 이 순간을 위해 고등학교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밤 아버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다. 아버지로서 한마디 하려는 걸까? 만약 그러면 비웃어 주겠다고 생각했다. 다쿠야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불로 들어가 자는 척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신칸센에 올랐다. 전속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을 보면서 그는 잘 있어라 하고 속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쿠야는 대학생이 된 뒤에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노력했다.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최대한 들었고 그 모든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또 아르바이트는 몸도 단련하고 수익도 좋다는 점 때문에 주로 육체노동을 골랐다. 여자애들과 놀러다닐 목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녀석들을 보면 안 됐다고 그들은 선택받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쿠야에게도 애인이 몇 명 있었다. 대부분 다른 여자 대학교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여자들은 생리적 욕구를 처리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 여자들은 풍만한 가슴과 긴 다리를 가졌지만 다쿠야가 추구하는 요소는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다. 모두가 평범한 중산층의 딸이었다. 은행 총재의 딸도 정치가의 외동딸도 아니었다. 게다가 하나같이 머리가 나빴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직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뇌출혈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쿠야는 드디어 내게도 운이 따르는군 하는 심정이었다. 고향에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마을에 여전히 그 남자, 자신의 아버지라 칭하는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기 때문이다. 취직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날 밤 다쿠야는 샴페인을 사서 혼자 이 행운을 축하했다. 무심결에 웃음이 새어나올 만큼 최고로 기분 좋은 밤이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형식적으로 치러왔다. 그 뒤로 성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스에나가 가라는 집안에 애착도 없었던지라 그 무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대학원에서 전공과의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차세대 로봇 개발이 주제였다. 따라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취직도 전공을 희망하자 곧바로 결정되었다. 입사 후에는 그때까지 대학원에서 했던 연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었다. 신입사원이라기보다 능력 있는 스태프로 인정받은 것이다. 내겐 행운이 따른다.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회사는 처음부터 다쿠야에게 꽤 큰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그 역시 기대에 멋지게 부응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연구 발표회에 이제까지 4번 참여했는데 그중 3번은 1위에 올랐다. 아, 부분이 너무 길었어? 아까 전에 올린 거구나. 23페이지. 시각인식 로봇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을 때에는 국내 학회에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도 발표했다.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최근에는 윗사람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는데 다쿠야는 그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기 덕분에 개발 이과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다. 현재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근로자에 불과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건 환상일 뿐이라는 게 그의 오랜 철학이었다. 이 세상은 불공평과 차별로 가득 차 있다. 누구나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다양한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최상층의 인간이 된다. 지배자가 된다. 그것이 다쿠야의 최종 목표였다. 아니야, 재방송 아니야. 다시 읽어주는 거야. 어제 끊겼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이 다쿠야라는 애가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것도 어제 다 했던 건데 그래서 다시 들었던 사람은 좀 더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아무튼 이 다쿠야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 다쿠야가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하게 자랐어. 특히 아버지는 맨날 막 술 먹고 들어오고 얘가 학교에 내야 되는 그 등록금도 뺏어가지고 그 등록금으로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뭔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증오심?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얘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집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내가 성공할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회사에 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돈 많은 집안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팔자를 고치겠다. 약간 이런 목표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애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도쿄에 원래 얘는 지방에서 태어난 애였는데 도쿄로 올라가서 도쿄대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맨날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던 아버지가 얘가 이제 그 대학교 그 시험 볼 그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상냥하게 막 이렇게 상냥한 말투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쿠야, 내가 너 그 대학교 가고 싶으면 가도록 해 아버지가 등록금을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애가 속으로 생각한 건 웃기시네. 여태까지 나 보지도 않아 놓고 너한테 내가 그 대학 등록 아버지 당신한테 내가 대학금 등록금 받고 당신은 나한테 그 등록금 던져주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겠지? 싫어. 나 그냥 내가 돈 벌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당신 도움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당신 도움 없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대학 등록금을 내고 아무튼 당신이랑은 인연을 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진짜 그걸 실천에 옮겨.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았던 그런 돈들이랑 또 계속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가 그냥 그걸 다 충당을 해. 근데 그렇게 이제 인연을 끊었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뇌출혈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얘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잘됐다. 내가 오히려 뭐 대기업에 입사할 때 집안 뭐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버지니까 얘는 약간 미장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직업이 변변치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금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나는 천운이 따르네.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애야. 이제 앞으로는 나는 운이 더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갔잖아. 좀 약간 그런 성격의 남자애야.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대기업, 그 아까 MM중공이라 그랬잖아. 그 회사에서 뭐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프로젝트 뭐 그런 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얘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 회사에 그 입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너라면 너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주면 너무 좋지. 그냥 자연스럽게 입사해서 약간 중요한 직책 그리고 얘가 성과를 계속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 근데 얘의 목표는 원래 그 아까 고등학생 때부터 정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도 막 이렇게 여자들 잠자리를 갖는 그냥 그런 여자들을 막 만나긴 했는데 그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그냥 너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너네들은 그냥 가슴만 크고 그냥 다리만 긴 그냥 하룻밤 잠자는 그런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그 여자들은 은행 총재의 딸도 뭐 대기업 간부의 딸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내 여자가 아니야. 너네는 그냥 갖고 노는 애들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은 뭐 재벌 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잖아. 상남자라고. MM중공이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러니까 대기업인 거야. MM중공에 입사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회사에 이게 사실 이 소설에서는 호칭이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 아니고 뭐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정리해 놓은 것보다 한 단계씩 아마 낮았던 것 같은데 나도 이거를 원래 처음에 이 소설을 소개하는 만화 같은 거에서 봤을 때 그냥 사장이라고 나오고 뭐 전무라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약간 한 단계씩 위로 나왔었거든. 그 직책이.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그냥 사장 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 원래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뭐 부사장 딸 뭐 이랬을 거야. 그냥 바꿔서 뭐 그냥 사장 딸 이렇게 얘기를 할게. 이, 이 회사의 그 MM중공의 사장의 막내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회사에 소문이 돌기를, 이 막내딸의 남편감을 이 회사 내에 남자 직원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시킬 거라는 소문이 돌아. 그러니까 그런 예비사위 후보감을 뽑아놓고, 자기 작은 딸이랑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결혼을 시키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 남자는 완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딸에 대한 정보, 뭐 이 작은 딸이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 여자랑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사장의 비서를 알게 되는데 이 사장의 비서한테 약간 스파이 짓 같은 거를 시켜. 뭐 사장의 스케줄이라던가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지 그런 정보를 자기한테 주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장 비서를 만나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자기는 받고 이제 그 여자한테는 이제 돈을 주고 뭐 그런 정보를 계속 받아. 근데 이 사장 비서의 여자 이름이 이 소설 속에서 야스코라는 여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야스코를 만나서 그 사장 딸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받다 보니 이 야스코라는 여자가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약간 좀 이렇게 섹시하게 생겨서 막 잠자리를 갖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씩 만난다 그랬잖아.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사이가 돼버렸어. 이 사장 비서랑. 그래서 이제 막 아무튼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알아내고 있는데 이 사장 비서가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다쿠야,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장 딸이 원래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대. 이번이 진짜 좋은 기회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정보를 알려줬는데 이제 그러고 그 사장 딸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예비사회 다른 사람들이랑 다 만나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찰나에 그 사장 비서랑 막 잠자리까지 했다 그랬잖아. 응. 근데 그 사장 비서인 야스코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아이가 생겼다고. 아이를 가졌는데 책임지라고. 그래서 어떡하 이제 나는 사장 비서가 아니고 그 사장 딸이랑 만나서 사장 딸의 그 예비 사위감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사장 딸이랑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정보를 주던 그 비서애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막 어떡하지? 이제 얘 인생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잖아. 근데 그 비서가 나는 아이를 지울 생각이 없다 그래. 나는 이 아이를 지우지 않을 거래. 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뭐지? 아까 그 예비 사위 그 회사 내에 남자 직원들 뭐 4명 뭐 4~5명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그 막내딸이랑 무슨 파티 같은 거를 무슨 그 회사 내에 모임? 파티? 뭐 이런 거 같은 파티라고 해도 되나? 뭐 아무튼 그런 모임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랑 다 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작은 딸이라 그랬잖아. 이 작은 딸의 오빠가 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지? 나오키 전무야. 이 작은 딸의 큰오빠라 그래야 되나? 큰오빠가 나오키 전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나오키 전무가 갑자기 이 다쿠야를 소집을 하는 거야. 아니야, 손 써야 돼. 그래도 너네도 잘 이해가 될 거야. 이 나오키 전무가 그 자기 전무방으로 이 다쿠야를 불러. 근데 다쿠야가 이제 불렀으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 예비사이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이미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에 그 예비사위들을 모아놓고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저번에 그 파티장에서 봤던 다른 예비사위가 와 있네. 그 막내딸이랑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 전무가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네들을 부른 이유는 야스코의 임신 때문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스코라는 그 사장 비서가 그 야스코라는 그 사장의 비서가 이 전무랑도 만나고 이 주인공 다쿠야랑도 만나고 예비사위 중에 한 명이었던 하시모토라는 인물이랑도 같이 만났던 거야. 얘기가 안 되는다고? 그러니까 이 야스코라는 비서가 이 다쿠야만 만난 게 아니고 그 전무가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잖아. 이 전무랑도 만나고 다쿠야랑도 만나고 하시모토라는 다른 예비사위랑도 만났던 사이였던 거야. 근데 이 비서는 어쨌든 아이를 지을 생각이 없다 그랬고 뭐지? 그렇다면, 근데 이 남자들을 근데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 비서가. 그러니까 뭐, 월수는 다쿠야를 만났고, 다쿠야랑 만나가지고 그런 스파이 정보를 주면서 잠자리까지 하고, 뭐, 화요일은 이 전무를 만나고, 뭐, 토요일은 이 하시모토라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누구 애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전무가 이제 얘기를 해. 내가 알아보니까 이 비서인 야스코가 만난 남자들은 나랑 그 자네 다쿠야랑 뭐 하시모토 이렇게 세 명으로 조사됐어. 그래서 이 야스코의 임신 때문에 너네들을 모이자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야스코를 죽여야 될 것 같다고 해. 응.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 야스코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야스코를 깔끔하게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키 전문가 자기가 생각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완전 범죄를 만들자. 그 야스코가 아기를 임신을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자기 애면 다 이제 인생이 뭐라지, 이 비서인 야스코는 비서인 야스코도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전무는 이미 결혼을 했나? 아무튼 전무도 이 야스코랑 결혼을 할 수는 없어. 이 전무도 야스코랑 결혼할 수 없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 시대 배경이 언제쯤이냐고? 근데 그냥 뭐 이거 근데 좀 나온 지 된 책일 거야. 아마 한 2010년? 2005년? 정확히 언젠진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어쨌든 그냥 뭐 한 2010년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 다쿠야라는 애도 사장 딸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이렇게 재벌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애였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만나던 여자 야스코가 임신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 애면은 얘는 자기의 인생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곤란해하고 있는 찰나에 이 전무가 이 야스코를 같이 죽이는데 완전 범죄를 저지르자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키 전무가 자기가 세운 살인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해줘. 일단 내가 쉽게 얘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A, B, C라는 인물 A, B, C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를 해. 이 A, B, C가 우리야. 야스코를 죽이는 실행 당일 A는 오사카, B는 나고야, C는 도쿄에 있게 돼.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뭐 A는 서울, 뭐 B는 부산, 뭐 C는 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실행 당일 A는 오사카, B는 나고야, C는 도쿄에 있게 돼. 우선 A가 야스코를 죽여. 그게 저녁 6시 반. 그 전에 A는 6시까지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 나오키는 6시 30분 A가 야스코를 죽인다 라고 오사카라는 글자 옆에 썼다. 그 다음 A는 시체를 차에 싣고 나고야로 향해. A는 나고야역 근처에 있는 어떤 지점, 일단 그곳을 X지점이라고 하지. 이 X지점에 차를 놔둔 다음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돌아와. 별 문제가 없다면 9시나 늦어도 9시 반 신칸센은 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11시 전에는 오사카에 도착할 수 있지. 그리고 A는 가능한 한 빨리 제3자와 만나. 이때 A의 알리바이 공백은 6시부터 11시 사이가 돼. 다음은 B 하며 나오키는 볼펜으로 나고야를 가리켰다. B는 10시까지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도 그 후 X지점으로 가서 A가 두고 간 차에 탄다. 그리고 도쿄 나고야 간 고속도로를 타고 아스기 인터체인지로 향한다. 아스기에 도착하는 건 아마도 새벽 2시쯤 될 것이야.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미리 정해둔 장소, 그것을 Y지점이라고 하지. 그곳으로 간다. Y지점에서는 이미 C가 자동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 C의 차에 시체를 옮긴다. C는 도쿄로 향하고 B는 나고야로 돌아온다. 같이 예비사회 중에 한 명, 하시모토가 얘기를 해. 그럼 B는 상당히 강행군이네요. 6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오키 전무가 얘기를 해. B가 제일 편하지. 나오키가 곧바로 부정했다. 나오키 전무. 운전 시간은 길지만 그뿐이야. 대신 A는 직접 손을 써야 되고
C는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다쿠야. 시체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나오키. 뭐 어디든 상관없이 어디든 빨리만 발견되면 돼. 그래야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쉽거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이상 야스코가 살해되는 시간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다는 뜻이다. 하시모토.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게 보통 시간 폭이 있지 않나요? 이 경우라면 범행 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정도로 밝혀질 겁니다. 즉 형사들은 5시부터 8시까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나오키 전문. 그런 경우라도 B와 C는 당연히 대답할 수가 있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리바이도 이미 만들어 두었고. 그렇다면 A는 뭐라고 얘기하죠? 6시까지는 알리바이가 있지만 그 다음 11시까지는 없잖아요. 다쿠야. 엄마야. 다쿠야가 얘기를 해. A는 오사카에 있지. 시체가 발견된 건 도쿄고 5시간 안에 도쿄로 가서 야스코를 죽이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해. 결국 세 사람 모두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A, B, C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모른다는 전제 아래 하는 말이지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A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든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가 계획대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후의 작업을 B와 C가 제대로 해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B와 C가 A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요. 나중에 A가 체포된다 해도 A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되니까요. 나오키 전무. 뒤에 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만큼 큰 일을 도모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묶어둘 필요가 있지. 나오키는 종이 한 장과 인주를 가져왔다. 나오키 전무. 이렇게 하지. A로 결정된 사람은 이 종이에 우선 이렇게 적는다. 우리는 아마미야 야스코를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글 가운데다 자기 손도장을 찍어. B와 C로 결정된 사람은 그 양쪽에 서명하고 역시 손도장을 찍는다. 일종의 연판장이지. 이 종이는 A가 보관하기로 한다. 이로써 B와 C는 A를 배신할 수가 없다. A, B, C는 나오키의 제안으로 트럼프 카드를 뽑아서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좋은 역을 하기로 해. 그 결과 A는 나오키 전무, B는 다쿠야, C는 하시모토가 맡게 되었어. 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하는 건데 이거 어제도 해가지고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뭐지? 이 나오키 전무가 이제 이 살인 공모를 하고 얘네들한테 그 계획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될 거라 어떻게 되면 우리는 이게 아마 완전 범죄가 돼서 경찰에서는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A, B, C 역할을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회사는 원래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뭐라 그래 출장 같은 걸 잡아서 A가 부산을 가. 제주도나 부산을 가. 가서 이 야스코를 근데 부산에 불러서 야스코를 부산에서 죽여. 야스코를 부산에서 죽이고 이때 B는 그 야스코를 죽이고 이 사람이 대구로 올 때까지 알리바이 같은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 회사 일로 다른 바이어를 만나고 있다거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알리바이를 이 사람이 야스코를 죽이는 시간 동안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제 대구에다가 그 시체를 넘겨주면 얘가 이제 다시 그 서울에 있는 C라는 인물한테 이 시체를 옮겨주고 다시 얘는 다시 돌아오고 이 C는 이 시체를 버릴 곳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발견될 수 있게 이 시체를
은폐? 시체 유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 그러니까 이 야스코라를 죽인다 그랬잖아. 이 야스코를 부산에서 죽이지만 이 야스코의 시체가 발견되는 건 서울인 거야. 그래서 얘 생각에는 이거는 잡을 수가 없다. 우리 세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게 들키지만 않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오사카랑 도쿄는 12시간 거리래.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1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상당히 먼 거리잖아.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뭐 부산에서 얘를 죽였는데 이 시체가 서울에서 발견돼.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이 진짜 실제로 죽인 이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얘를 죽인 거를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이렇게 조사가 들어와도 그냥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A, B, C 역할을 정하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A는 직접 시체를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역할이잖아. 그럼 문제는 이 A 역할 시체를 야스코를 죽이는 거는 누가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공평하게 우리 그 트럼프 카드를 섞어서 뽑아서 제일 숫자가 높은 사람이 야스코를 죽이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해.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러고 이제 뽑았는데 이 사건의 이런 살인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을 세운 A 역할을, 이 야스코를 죽여야 되는 역할을 이 전무가 뽑아. 이 사람이 그걸 뽑고, 실제로 시체를 죽이지도 않고 유기하지도 않는 이 B 역할, 중간에 그러니까 시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B를 주인공 다쿠야가 맡아. 그리고 하시모토라는 그 다른 예비사위 있잖아. 하시모토가 이 시체를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시체를 버리는 그 역할을 하시모토가 맡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겨. 이 전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일을 잡아서 가고, 이 B 역할인 다쿠야는 출장차 대구로 일부러 일을 잡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대구 다른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막 바이어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잡아. 그리고 이제 이 전무가 야스코를 죽이고, 이 죽인 시체를 가지고 약속된 장소로, 아까 다쿠야한테 이 시체를 넘겨주는 장소로 이 시체가 와서 다쿠야가 이제 이 시체가 든 차를 운전을 해서 하시모토가 있는 장소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전무가 야스코를 죽인다 그랬잖아. 전무가 야스코를 죽인 거를 원래 약속된 장소에다가 야스코를 죽인 야스코의 시체가 있는 그 차를 다쿠야한테 주고, 이 다쿠야가 그 차를 넘겨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하시모토한테 이 시체를 넘겨주려고 하는 찰나에, 하시모토가 가져온 차에다 이 시체를 같이 둘이 영차에서 넘기려는 찰나에 시체를 감고 있던 담요가 이렇게 벗겨졌는데, 담요를 다시 덮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야스코가 아닌 거야. 보니까 전무인 거야, 그게. 야스코가 아니고. 여기는 만화에서는 어떻게 나왔지? 여기 부분만 다시 얘기해줄게. 여기 부분만 다시 얘기해줄게.
B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봐야 돼. 어제도 얘기해줬잖아. 어제도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이제 어쨌든 죽어야 될 야스코는 살아있고 같이 죽이자고 그 계획을 세운 전무가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쿠야가 그 시체를 그 하시모토한테 넘기면서 이제 두 사람이 알았잖아. 근데 어쨌든 이 시체를 얘가 가지고 오고 뭐 했는데 이게 전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얘네가 어쨌든 그냥 계획대로 하자. 나는 일단 이 시체를 싣고 여기까지 왔고 너는 시체를 유기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너가 이 시체를 일단 유기를 해라. 그래서 하시모토 그 C 역할, 시체를 유기를 하기로 했던 하시모토가 이 전무의 시체를 그냥 전무네 집 주차장 그 전무차랑 다른 사람 차 사이에다가 그냥 유기를 하고 얘네가 근데 아까 연판장을 썼잖아. 그 우리 세 사람이 공모해서 야스코를 죽이기로 한 연판장을 그 야스코를 죽인 사람이 원래 갖는다 그랬잖아. A 역할을 한. 그 죽인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BC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 그냥 참여 안 할래. 그냥 얘가 이미 죽였는데 얘네가 만약에 발을 빼면은 모든 죄가 A한테만 가잖아. 그러니까 그 연판장을 썼던 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얘네는 어쨌든 그 살인을 공모한 그 죄가 물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전무 옷도 막 다 뒤지고 전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무 집을 다 헤집어 놨는데 연판장이 안 보이는 거야. 같이 쓴 우리가 살인 공모를 해서 야스코를 죽이기로 했다는 그 연판장을 전무가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 연판장을 이 전무 옷을 다 뒤지고 방을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단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근데 어쨌든 그 시체는 사망 시간이 빨리 밝혀지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발견되기 쉬운 곳에 얘네가 두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이제 와서 막 조사를 해. 어떻게 된 건지. 뭐 막 이렇게 회사를 막 다 뒤집어놔. 여기 부분 다시 안 해줘도 되나? 그치? 그냥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여기만 하면 뭐 응? 배신자의 심장? 이거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반복해가지고 안 헷갈리지? 그냥 다시 안 해줘도 되겠지? 안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지? 다시 그 막 A, B, C 그 역할 다시 얘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그냥 너무 많이 반복해서 오히려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안 되지? 근데 왜 마우스가 없지? 컴퓨터가 갑자기 안 움직여서. 여기 아까 안 읽어줬지. 민욱이다. 민욱이 오랜만이네. C 역할의 하시모토는 전무의 시체를 전무의 집 주차장에 전무차와 다른 사람의 차 사이에 눕혀놓았고 그날 아침 시체는 발견되었다. 하시모토는 또 연판장을 찾기 위해 장갑을 끼고 전무의 집에 들어가 싹 뒤졌으나 연판장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나오키 전무 주변을 조사하고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와 사람들을 탐문했다.
98페이지. 이 전무한테도 전무의 비서가 있었는데 그 전무 비서의 이름은 나카모리 유미에라는 여자야. 나카모리 유미에. 원래 설계부 소속이었던 그녀를 니시나 나오키 전무가 1년 전 갑자기 개발 기획실로 불러들였다. 그 바람에 사내에선 나오키 전무가 유미에를 마음에 들어해서 빼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물론 그건 단순한 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1년간 그가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없었다. 업무 도중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조금만 생각해도 나오키 같은 사람이 지방 출신의 특별히 예쁘지도 않은 꼬마 아가씨를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유미의 자신도 그를 남자로 의식하지 못했다. 처지가 너무 달랐고 또 나이도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 나오키는 남자로서 왠지 늘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빈틈이 없다고 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자신의 진심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유미에는 생각했다. 그가 문득문득 보여준 다정함에 끌린 건 사실이다. 그 다정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뭐라 하지? 우리가 이 살인 계획을 세웠잖아. 얘네가 그 ABC 나오키 전무랑 하시모토랑 다쿠야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했다는 그거를 얘네가 손도장을 찍어. 그냥 그런 종이 손도장을 찍은 그런 거를 여기서 연판장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정확한 사전적인 뜻은 내가 찾아줄게. 그냥 그런 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장 찍은 종이? 연판장의 사전적인 거는 국어사전에는 연판한 서장이라고 돼 있네.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작성한 문서. 연판장이란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게 한자로 된 거니까 이따을 연에 판단할 판에 그런 문서, 여러 사람이 서명한, 여러 사람이 뭐를 하겠다고 한 그런 문서. 몇 시부터 시작했냐고? 이거 거의 1시? 1시부터. 딱 지금 어제 들었던 그 부분까지 했어. 그 이후의 걸 이제 읽어줄 거야. 여기 갑자기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 지금 원래 죽여놨어야 될 야스코라는 그 사장 비서가 안 죽고 이 사장 비서를 죽이자고 공모했던 나오키 전무가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오키 전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누구에 의해 살해를 당한 건지 이걸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오키 전무에 대해 막 이제 회사에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평소에 나오키 전무가 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나오키 전무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같은 걸 막 조사를 해. 근데 어쨌든 나오키 전무에 대해서 그래도 막 회사 내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나오키 전무의 비서일 거 아니야. 나오키 전무의 비서가 나카모리 유미에라는 여잔데 이 여자가 원래는 다른 부서에 있던 여잔데 1년 전에 나오키 전무가 갑자기 1년 전에 이 유미에라는 여자를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자기 비서 자리로 앉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 내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거야. 이 나오키 전무는 사장 아들이잖아. 근데 그 사장 아들이
원래 다른 데서 근무하는 여자를 자기 비서로 앉혔는데 그런 거면 이 나오키 전무가 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호감이 있어서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저렇게 밑에 자기 비서로 앉힌 거 아니냐. 회사 내에서 그런 수근거림이 있었어. 근데 이 나카모리 유미에가 이제 회사에서 자기에 대한 그런 소문에 자기도 이제 너무 막 그런 소문이 막 파다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전무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아 진짜 저 사람이 원래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나를 자기 비서로 이렇게 앉힌 게 진짜 사람들 말대로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나한테 진짜 마음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근거림처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막 진짜 예쁜 여자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 뭐 섹시한 과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예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여잔데 하긴 사람들이 저렇게 수근거리는 게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나는 평범한 가정, 집안도 평범하고 얼굴도 평범하고 뭐 하나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날 왜 좋아해. 그래서 나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서 좋아하나 이렇게 막 보기도 했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느꼈었어. 이 여자는. 근데 어쨌든 이 경찰이 맨날 이 비서한테 이제 막 최근에 뭐 이 전무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별로 막 특별하지 않은 거라도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막 경찰이 이제 얘기를 해서 나카모리 유미에라는 이 뭐지? 자꾸 이름을 까먹네. 나오키 전무의 비서한테 얻은 정보는 나카모리 유미에가 경찰한테 준 정보. 얼마 전 나오키 전무가 오사카 출장을 할 때 호텔을 예약해 주려고 했는데 이 비서애가 회사 일을 보는 곳 가까이에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곳 말고 좀 더 떨어진 다른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했다고. 그게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뭐 최근에 뭐 이상한 점 없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얘가 막 이제 뭐 또 이 나오키 전무가 살해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다. 또 나오키 전무가 죽기 전에 일부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쿠야를 불러가지고 자네는 내 동생의 짝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념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때 나오키 생각은 다쿠야와 자신이 살인을 도모할 가능성, 그러니까 친분이 없다는 걸 알리려고 꾸몄던 그 일인데 이 나카모리 유미의 시각이나 그걸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뭐지 그렇게 잘못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헷갈리나? 그러니까 원래 이 세 사람이 그 야스코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사장 비서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한테 이 ABC가 그 전무랑 다쿠야랑 하시모토랑 막 이렇게 잘 뭉쳐다니면서 막 그런 ABC 그 세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돼. 이 계획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 나오키 전무는 머리를 써서 우리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얼마 뒤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쿠야랑 사이가 안 좋, 우리가 막 그런 똘똘 모여가지고 살인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문을 열어놓고 다쿠야한테 막 뭐라 그래. 너 아버지가 우리 작은 내 여동생이랑 너랑 엮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자네가 싫으니까 나는 어쨌든 내 여동생의 짝으로 자네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사실 야스코를 죽여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거거든. 일부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이 전무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요즘에 이상한 거 없었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 회사 내에서 그 작은 딸의 이 사장 딸의 그 신랑감을 이렇게 신랑감 후보들을 뽑아서 이제 그 신랑감 후보 중에 한 명과 그 회사 사장 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나오키 전무가 그 다쿠야를 불러가지고 나는 자네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이거를 경찰한테 이 정보를 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약간 좀 버벅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얘네 계획이랑 지금 틀어져 버렸잖아. 원래 야스코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전무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랑 얘네가 생각했던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잘못돼 버린 거야. 계속 들어봐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도 내가 다시 조금 적어놨는데 이런 행동들이 도리어 나오키 전무한테 양심을 품을 사람이 굳이 있다면 뭐 글쎄요. 얼마 전에 다쿠야 씨를 전무가 불러서 막 전무랑 다쿠야 씨 사이가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직원들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원래 공범자인데 이 공범자가 우리는 절대 우린 뭐 그런 일에 도모하지 않았어. 이걸 밝히려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밝히려고 걔네가 했던 게 지금 이 전무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글쎄 얼마 전에 이 전무가 예비사회감 중 한 명이 다쿠야 씨 불러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자네를 그 예비사회감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자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경찰한테 하고 나서 이 나오키 전무의 비서인 유미에가 그 전무의 방을 정리를 해. 근데 파일명이 되게 이상한 파일을 봐. 1974년도 업무 계획의 파일이라는 파일명의 파일을.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개발 기획실이 만들어진 건 1975년도인데 어떤 파일을 보니까 그 파일명이 1974년도의 업무 계획 보고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1975년인데 이 전해의 계획서가 존재할 리가 만무한데 그런 이름을 단 파일을 발견을 하고 이상하다 해서 그 파일을 열어보는데 되게 그러니까 20년 전 파일인 건데 뭐 10년 전, 20년 전 파일인데 종이가 노란 종이가 없는 거야. 누래진 종이가 없이 다 너무나도 깨끗한 하얀 종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더 이상해서 내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아까 그 에필로그에서 어떤 사람이 그 로봇의 그 무인 공장에서 그 로봇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로봇에 의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로봇이 멈춰서 뭐지 하고 갔는데 가서 어디가 잘못된 거지 하고 그 로봇한테 다가가는 순간 이 로봇이 머리를 쳐서 이 사람이 죽었거든. 에필로그에서. 그거랑 관련된 파일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전무의 비서인 유미애가 이거 1974년도 사건 1974년도 업무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발 기획실이 만들어준 건 1975년도인데, 막 말도 안 되는, 막, 뭐, 1974년도 파일을 발견하고, 내용을 보니까, 한 4, 5년 전? 4년 전에 이 회사의 뭐 자회사? 뭐 다른, 뭐 지방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 로봇에 의해서 죽은 사건? 그거에 대한 파일이었던 거야, 그 파일이.
그래서 유미애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얘가 이제 그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해. 그 라오키 전무의 비서인 여자애가. 음.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이 유미애라는 비서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이제 막 조사를 할 거 아니야.